아들아, 지하는 너무 춥다. 새벽 3시 어머니의 목소리에 온몸이 식은땀으로 젖어 눈이 번쩍 떠졌습니다. 3년 전 실종된 어머니가 차가운 지하에서 떨고 있다는 그 말. 저는 더는 무시할 수 없었습니다. 그리고 그날 재개발 현장에서 평생 잊지 못할 진실이 파헤쳐지기 시작했습니다. 사연 시작 전 구독, 좋아요 버튼 눌러주세요. 오늘의 사연 지금 바로 시작합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올해 52살이 된 박태진이라고 합니다. 서울 외곽의 한 건설 현장에서 현장 소장으로 일하고 있습니다. 몇 년 전만 해도 저희 가족은 평범했습니다. 아내 윤혜진, 대학생인 큰아들, 고등학생인 작은 딸과 함께 작지만 따뜻한 집에서 살았습니다. 하지만 3년 전 그날 이후 우리 집은 완전히 달라졌습니다. 어머니가 사라진 그날 말입니다. 그날은 유난히 추운 2월의 새벽이었습니다. 어머니는 치매 초기 진단을 받은 지 1년쯤 지났을 때였습니다. 증상이 심하지 않아서 저희는 방심했던 것 같습니다. 괜찮아. 아직 정신 멀쩡하시잖아. 아내가 자주 하던 말이었습니다. 그런데 그날 새벽 어머니가 집을 나가셨습니다. 아내가 새벽 5시쯤 깨어 어머니 방을 확인했을 때는 이미 늦었습니다. 현관문이 열려 있었고 어머니의 신발 한 켤레가 사라져 있었습니다. 저는 그날 지방 출장 중이었습니다. 아내의 다급한 전화를 받고 급히 서울로 돌아왔지만 어머니는 이미 흔적도 없이 사라진 뒤였습니다. 경찰에 신고했고 실종자 수색이 시작됐습니다. 주변 CCTV를 다 뒤졌지만 어머니의 모습은 어디에도 없었습니다. 마치 허공으로 사라진 것처럼 단 하나의 단서도 나오지 않았습니다. 석 달, 6개월, 1년이 지나도 어머니는 돌아오지 않았습니다. 저는 죄책감에 시달렸습니다. 내가 출장만 안 갔어도 내가 더 신경 썼어야 했는데 밤마다 술을 마시며 스스로를 자책했습니다. 아내도 많이 지쳐갔습니다. 1년 내내 혼자 어머니를 돌보다가 결국 놓쳐버렸다는 죄책감. 그 무게가 아내의 어깨를 짓눌렀습니다. 아이들도 할머니 이야기는 꺼내지 않았습니다. 우리 집은 점점 말없는 집이 되어갔습니다. 식탁에 둘러앉아도 대화가 없었고 TV 소리만 덩그러니 방 안을 채웠습니다. 저는 일에 더 매달렸습니다. 현장에 있으면 생각할 시간이 없었으니까요. 아내는 점점 말수가 줄어들었고 밤이면 창밖만 멍하니 바라보곤 했습니다. 그렇게 3년이 흘렀습니다. 저희는 조금씩 일상을 되찾는 듯 했습니다. 더 이상 어머니 이야기를 하지 않았고 각자의 방식으로 슬픔을 묻어두었습니다. 하지만 그건 착각이었습니다. 진짜 슬픔은 묻히지 않았습니다. 그저 깊은 곳에서 썩어가고 있었을 뿐입니다. 그리고 한 달 전부터 이상한 꿈이 시작됐습니다. 어머니가 제 꿈에 나타나셨습니다. 아들아, 여기 너무 춥다. 지하는 왜 이렇게 추운 거니? 어머니의 목소리가 너무나 생생했습니다. 처음엔 그저 꿈이라고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똑같은 꿈이 사흘, 나흘 계속됐습니다. 어머니는 매번 같은 말을 하셨습니다. 지하가 너무 춥다. 아들아, 나 좀 데려가줘. 저는 식은땀을 흘리며 깨어났습니다. 가슴이 답답하고 숨이 막혔습니다. 왜 지하라는 단어가 자꾸 나올까? 어머니는 왜 추위를 말씀하실까? 이상한 예감이 가슴을 짓눌렀습니다. 그리고 바로 그 무렵 제가 맡은 현장에 새 프로젝트가 들어왔습니다. 서울 외곽의 낡은 상가 건물 철거 작업. 3년간 방치된 재개발 구역이었습니다. 프로젝트 서류를 받아들고 주소를 확인하는 순간 저는 온몸에 소름이 돋았습니다. 그곳은 어머니가 실종되던 날 주변 CCTV가 끊긴 바로
그 구역이었습니다. 설마. 저는 손이 떨렸습니다. 하지만 이성은 우연이라고 속삭였습니다. 그냥 꿈이야. 우연의 일치일 뿐이야. 그렇게 스스로를 다독이며 저는 현장으로 향했습니다. 하지만 가슴 한쪽에서는 차가운 두려움이 꿈틀거리고 있었습니다. 어머니의 목소리가 귓가에 맴돌았습니다. 지하는 너무 춥다. 그리고 그날 오후 철거 작업이 시작됐습니다. 철거 현장은 을씨년스러웠습니다. 3년간 방치된 건물은 외벽이 금이 가고 페인트가 벗겨져 있었습니다. 1층에는 빈 상가들이 줄지어 있었고 깨진 유리창 사이로 찬바람이 불어왔습니다. 소장님, 지하부터 시작할까요? 현장 팀장이 물었습니다. 저는 무의식 중에 고개를 저었습니다. 아니, 1층부터 먼저 해. 지하는 나중에 하자고. 팀장이 고개를 갸웃했지만 더 묻지 않았습니다. 저 자신도 왜 그런 말을 했는지 몰랐습니다. 그저 지하라는 단어만 들어도 가슴이 철렁 내려앉는 기분이었습니다. 작업은 순조롭게 진행됐습니다. 1층 내벽을 허물고 천장의 성면을 제거하고 배관을 뜯어냈습니다. 하지만 저는 내내 불안했습니다. 현장을 돌아다니면서도 자꾸만 지하 입구 쪽을 바라보게 됐습니다. 녹슨 철문 하나가 지하로 통하는 계단을 가리고 있었습니다. 왜 저 문이 저렇게 신경 쓰일까? 저는 고개를 저으며 시선을 돌렸습니다. 그날 밤 또 같은 꿈을 꿨습니다. 어머니가 어둠 속에 웅크리고 계셨습니다. 차가운 콘크리트 바닥에 앉아 두 손으로 몸을 감싸고 계셨습니다. 아들아, 여긴 너무 어둡다. 왜 아무도 나를 찾지 않니? 어머니의 목소리가 떨리고 있었습니다. 저는 달려가려 했지만 발이 떨어지지 않았습니다. 어머니. 제 목소리는 공간 속으로 흩어졌습니다. 그리고 그 순간 어머니 뒤로 낡은 계단이 보였습니다. 지하로 내려가는 계단. 바로 그 현장의 계단과 똑같은 모양이었습니다. 저는 비명을 지르며 깨어났습니다. 온몸이 땀으로 흠뻑 젖어 있었습니다. 시계를 보니 새벽 3시였습니다. 옆에서 아내가 놀라 깨어났습니다. 여보, 무슨 일이야? 아내의 얼굴은 창백했습니다. 꿈을 꿨어. 어머니 꿈. 또? 아내의 목소리가 미세하게 떨렸습니다. 응. 지하에 계셨어. 너무 추워하시면서. 순간 아내의 얼굴이 더 하얗게 질렸습니다. 그냥 꿈이야. 신경 쓰지 마. 아내는 서둘러 말하고는 돌아 누웠습니다. 하지만 저는 아내의 등이 미세하게 떨리는 걸 느낄 수 있었습니다. 그날 이후로 저는 결심했습니다. 지하를 직접 확인해야겠다고. 더 이상 이 불안을 참을 수 없었습니다. 사흘 뒤 1층 작업이 마무리됐습니다. 소장님, 이제 지하 들어가도 될까요? 팀장이 물었습니다. 저는 천천히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래. 조심해서 들어가. 지하는 구조가 복잡할 수 있으니 안전 장비 철저히 착용하고. 팀원들이 헬멧을 쓰고 랜턴을 들었습니다. 저도 그들을 따라 지하 입구로 향했습니다. 녹슨 철문을 여는 순간 곰팡이 냄새와 습한 공기가 확 밀려왔습니다. 계단은 가파르고 좁았습니다. 랜턴 불빛이 어둠을 조금씩 밀어냈습니다. 한 계단, 두 계단 내려갈수록 공기는 더 차가워졌습니다. 지하는 너무 춥다. 어머니의 목소리가 귓가에 맴돌았습니다. 지하는 생각보다 넓었습니다. 예전에 창고로 쓰였던 듯 낡은 선반들이 줄지어 서 있었습니다. 벽면은 습기로 얼룩져 있었고 천장에서는 물이 뚝뚝 떨어졌습니다. 소장님, 이쪽 벽이 좀 이상한데요. 팀원 하나가 구석을 가리켰습니다. 저는 그쪽으로 다가갔습니다.
벽의 일부가 다른 부분과 색이 달랐습니다. 마치 나중에 덧발라진 것처럼 시멘트의 질감이 달랐습니다. 여기 함부로 손대지 말고 구조 전문가 불러서 확인해. 제 목소리가 떨리는 게 느껴졌습니다. 팀원들이 일단 후퇴했고 저는 그 벽 앞에 홀로 남았습니다. 랜턴 불빛을 벽에 비추자 미세한 금이 보였습니다. 저는 손을 뻗어 벽을 만졌습니다. 차갑고 축축한 시멘트 표면. 그 순간 온몸에 전율이 흘렀습니다. 설마. 머릿속이 하얗게 비었습니다. 소장님, 위에서 연락 왔습니다. 팀장의 외침에 정신을 차렸습니다. 저는 다시 한번 벽을 바라보고는 천천히 계단을 올라갔습니다. 하지만 가슴속 불안은 점점 더 커져만 갔습니다. 그날 밤 아내와 마주 앉았습니다. 혜진아, 너 혹시... 저는 말을 잇지 못했습니다. 아내가 고개를 들었습니다. 눈가에 다크서클이 짙게 깔려 있었습니다. 혹시 뭐? 아니, 아무것도 아니야. 저는 차마 물을 수 없었습니다. 혹시 내가 뭔가 알고 있는 거 아니야? 그 질문이 목구멍까지 올라왔지만 삼켜버렸습니다. 아내는 아무 말 없이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그날 밤 저는 잠을 이룰 수 없었습니다. 창밖을 바라보며 생각했습니다. 내일 벽을 뚫어보면 뭐가 나올까? 아무것도 없을까? 아니면 상상하고 싶지 않은 장면이 머릿속을 스쳐갔습니다. 새벽녘 핸드폰이 울렸습니다. 현장 팀장이었습니다. 소장님, 지금 당장 와보셔야 할 것 같습니다. 벽 안쪽에서 뭔가 나왔습니다. 전화기를 쥔 손이 덜덜 떨렸습니다. 저는 옷도 제대로 입지 못한 채 현장으로 달려갔습니다. 새벽 공기가 뼈를 애는 듯 차갑게 느껴졌지만 그보다 더 차가운 건 제 심장이었습니다. 어머니의 목소리가 계속 들렸습니다. 아들아, 지하는 너무 춥다. 그리고 저는 그 순간 깨달았습니다. 이건 단순한 꿈이 아니었다는 것을. 현장에 도착했을 때는 새벽 5시였습니다. 아직 해가 뜨지 않아 주변은 어두웠고 현장 조명만이 건물을 밝히고 있었습니다. 팀원들이 지하 입구 앞에 모여 있었습니다. 모두 굳은 표정으로 말이 없었습니다. 무슨 일이야? 제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팀장이 어두운 표정으로 다가왔습니다. 소장님, 일단 직접 보시는 게 나을 것 같습니다. 경찰은 이미 연락했습니다. 경찰. 그 단어를 듣는 순간 다리에 힘이 풀렸습니다. 저는 비틀거리며 지하로 내려갔습니다. 계단을 내려갈 때마다 심장이 미친 듯이 뛰었습니다. 지하에는 이미 조명이 설치돼 있었습니다. 그리고 문제의 벽의 일부가 조심스럽게 뚫려 있었습니다. 구멍 안쪽으로 뭔가가 보였습니다. 낡은 천조각, 그리고 하얀색의 뼈. 저는 그 자리에 주저앉았습니다. 안 돼. 입 밖으로 나오는 신음소리. 팀장이 제 어깨를 붙들었습니다. 소장님, 진정하세요. 아직 신원이 확인된 건 아닙니다. 하지만 저는 알 수 있었습니다. 벽 안쪽에 보이는 낡은 카디건. 어머니가 즐겨 입으시던 그 카디건이었습니다. 연한 베이지색에 작은 꽃무늬가 있는, 제가 어머니 70번째 생신 때 선물한 그 옷. 어머니, 목이 메어 더 이상 말이 나오지 않았습니다. 눈물이 주르르 흘러내렸습니다. 3년을 기다렸습니다. 혹시 어디선가 기억을 잃고 계시는 건 아닐까? 혹시 누군가 돌봐주고 있는 건 아닐까? 그런 희망을 붙잡고 살아왔습니다. 하지만 어머니는 여기 계셨습니다. 이 차갑고 어두운 지하에 3년 내내 홀로. 얼마 후 경찰이 도착했습니다. 감식반이 투입됐고 현장은 통제됐습니다. 저는 지상으로 올라와 경찰의 질문을 받았습니다.
고인과의 관계가 어떻게 되시죠? 어머니입니다. 3년 전 실종 신고된 박순자 씨 맞습니까? 네, 맞습니다. 질문이 이어졌지만 제대로 대답할 수 없었습니다. 머릿속이 하얗게 비어버렸습니다. 가족분들께 연락하셔야 할 것 같은데요. 경찰관의 말에 저는 핸드폰을 꺼냈습니다. 떨리는 손으로 아내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한 번, 두 번, 세 번. 아내는 전화를 받지 않았습니다. 이상하다. 평소라면 새벽이어도 바로 받는데 불안한 마음에 집으로 전화했습니다. 큰아들이 받았습니다. 아빠, 준호야, 엄마 어디 계시니? 엄마, 아까 새벽에 어디 나가셨는데 갑자기 전화 받더니 황급히 나가셨어. 식은땀이 등줄기를 타고 흘렀습니다. 언제? 한 30분 전쯤? 제가 현장에 도착하기 직전. 팀장이 전화했을 때쯤. 설마. 끔찍한 생각이 스쳤습니다. 준호야, 엄마 연락 오면 바로 전화하라고 해. 전화를 끊고 주변을 둘러봤습니다. 어둠 속에서 한 대의 차가 보였습니다. 멀리 떨어진 골목에 세워진 차. 우리 집 차였습니다. 저는 그쪽으로 달려갔습니다. 차 안에 아내가 앉아 있었습니다. 핸들을 붙잡은 채 고개를 숙이고 저는 차 문을 두드렸습니다. 혜진아, 문 열어. 아내가 고개를 들었습니다. 눈이 퉁퉁 부어 있었습니다. 마치 한참을 운 것처럼 문이 열렸고 저는 조수석에 올라탔습니다. 왜 여기 온 거야? 제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아내는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그저 핸들만 꽉 움켜쥐고 있었습니다. 혜진아, 대답 좀 해봐. 너 뭔가 알고 있는 거 아니야? 침묵. 길고 무거운 침묵이 흘렀습니다. 그리고 아내가 입을 열었습니다. 미안해. 그 한마디에 제 심장이 멎는 것 같았습니다. 뭐가 미안한데? 전부 다 미안해. 아내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나 때문에. 그 순간 모든 퍼즐이 맞춰지기 시작했습니다. 3년 전 그날 새벽, 어머니가 사라진 그날, CCTV에 어머니는 나오지 않았지만 아내의 차량은 찍혔습니다. 새벽 4시, 이 재개발 구역을 드나드는 차. 설마. 제 입술이 파르르 떨렸습니다. 설마 내가. 아내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눈물이 주르르 흘러내렸습니다. 사고였어, 정말 사고였어. 아내의 고백이 시작됐습니다. 그날 새벽 어머니가 갑자기 집을 나가셨다고. 아내가 황급히 뒤따라갔다고. 어머니는 치매 증상으로 헤매고 계셨고 아내는 어머니를 차에 태웠다고. 집으로 모시려고 했어. 근데 어머님이 갑자기 차문을 열려고 하셔서 내가 붙잡으려다가 아내의 목소리가 끊겼습니다. 계단에서 굴러 떨어지셨어. 이 건물 지하 계단에서. 제 머릿속이 새하얗게 변했습니다. 그래서 벽 속에. 정신이 없었어. 너무 무서웠어. 어떻게 해야 할지 몰라서. 그냥. 저는 아무 말도 할 수 없었습니다. 3년 동안 저와 함께 어머니를 찾던 아내. 경찰서에 같이 가고 전단지를 함께 돌리던 아내. 매일 밤 저를 위로하던 아내. 그 모든 게 거짓이었습니다. 왜 말 안 했어? 제 목소리가 갈라졌습니다. 무서웠어. 당신이 날 떠날까봐. 아이들이 엄마를 미워할까봐. 그래서 아내가 오열했습니다. 저는 차에서 내렸습니다. 더 이상 그 자리에 있을 수 없었습니다. 새벽 공기가 뼈를 애는 듯 차가웠습니다. 하지만 제 가슴은 그보다 더 차가웠습니다. 어머니는 이 차가운 곳에 3년 동안 계셨습니다. 홀로, 어둠 속에서. 그리고 저는 아무것도 몰랐습니다. 경찰서는 차갑고 밝았습니다. 형광등 불빛이 눈을 찔렀고 소독약 냄새가 코를 자극했습니다.
아내는 조사실로 들어갔고 저는 복도 의자에 앉아 기다렸습니다. 시계 초침 소리만이 고요를 깼습니다. 똑똑똑. 그 소리가 제 심장을 두드리는 것 같았습니다. 핸드폰이 울렸습니다. 큰아들 준호였습니다. 아빠, 무슨 일이야? 경찰이 집에 왔어. 엄마가 어디 있어? 도대체 무슨 일이야? 저는 입을 열 수 없었습니다. 어떻게 말해야 할까요? 할머니를 찾았다고. 그런데 엄마가 3년 동안 숨겨왔다고. 준호야, 미안하다. 지금 아빠가 설명할 수가 없구나. 조금만 기다려라. 전화를 끊었습니다. 손이 부들부들 떨렸습니다. 2시간 뒤 조사실 문이 열렸습니다. 아내가 나왔습니다. 얼굴은 더 창백해져 있었고 눈은 충혈돼 있었습니다. 형사가 저를 불렀습니다. 박태진 씨, 잠시 얘기 좀 하시죠. 조사실에 들어가자 형사가 물었습니다. 부인 진술 들으셨죠? 네. 부인은 과실치사를 인정했습니다. 다만 시신 은닉과 증거인멸은 별도의 중범죄입니다. 제 머리가 지끈거렸습니다. 형사님, 제 아내는 고의가 아니었습니다. 사고였고 공황 상태였습니다.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법은 그렇지 않습니다. 형사의 목소리는 냉정했습니다. 3년 동안 은닉했다는 것은 충분한 인지 능력이 있었다는 뜻입니다. 저는 할 말을 잃었습니다. 아내가 구속됐습니다. 법원에서 구속영장이 발부됐고 아내는 유치장으로 보내졌습니다. 마지막으로 아내를 봤을 때 아내는 제 손을 꽉 잡았습니다. 여보, 미안해, 정말 미안해. 아이들한테 잘 말해줘. 저는 고개를 끄덕일 수밖에 없었습니다. 하지만 마음속으로는 분노가 끓어올랐습니다. 왜 진작 말하지 않았어? 왜 나까지 속였어? 3년 동안 나는 뭐였어? 집으로 돌아가는 길은 멀게만 느껴졌습니다. 현관문을 열자 아이들이 거실에 앉아 있었습니다. 큰아들 준호, 작은딸 지원. 둘 다 울음을 터뜨린 얼굴이었습니다. 아빠, 지원이 떨리는 목소리로 불렀습니다. 할머니 돌아가셨어? 저는 천천히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래, 할머니 찾았다. 엄마가 정말 그런 거야? 준호의 목소리에 분노가 섞여 있었습니다. 저는 소파에 주저앉았습니다. 사고였다. 엄마도 힘들었을 거야. 힘들었다고? 3년 동안 우릴 속인 게? 준호가 소리쳤습니다. 할머니는 그 차가운 곳에서 혼자 계셨는데 엄마는 멀쩡히 밥 먹고 웃고 살았잖아. 저는 아무 말도 할 수 없었습니다. 준호의 말이 틀리지 않았으니까요. 지원이 흐느끼기 시작했습니다. 우리 이제 어떻게 돼? 엄마는 언제 돌아와? 저는 딸을 안아주고 싶었지만 손이 떨려서 움직일 수 없었습니다. 그날 밤 집은 무덤처럼 조용했습니다. 준호는 방문을 걸어 잠그고 나오지 않았고 지원은 방에서 혼자 울고 있었습니다. 저는 거실 소파에 앉아 어머니의 사진을 바라봤습니다. 환하게 웃고 계신 어머니. 어머니 미안합니다. 제가 더 잘 챙겼어야 했는데 눈물이 주르르 흘러내렸습니다. 며칠 뒤 어머니의 장례식이 치러졌습니다. 유골로 발견됐기에 화장은 하지 않았고 작은 관에 모셔졌습니다. 장례식장은 한산했습니다. 친척 몇 명과 아버지 친구 몇 분뿐이었습니다. 아이들은 검은 옷을 입고 멍하니 앉아 있었습니다. 아내는 구속 상태라 참석할 수 없었습니다. 조문객들이 수군거렸습니다. 며느리가 그런 짓을 하다니 3년이나 숨겼다면서? 그 집안 이제 끝났네. 저는 그들의 시선을 견딜 수 없었습니다. 빈소를 지키며 고개를 숙이고 있었습니다. 장례식 둘째 날 형이 찾아왔습니다. 아버지가 일찍 돌아가신 후 형제는 저와 형 둘뿐이었습니다.
태진아. 형이 제 어깨를 두드렸습니다. 고생 많았다. 형. 저는 형 앞에서 무너져 내렸습니다. 제가 잘못했습니다. 제가 어머니를 더 챙겼어야 했는데. 아니야. 내 잘못이 아니야. 형이 저를 일으켜 세웠습니다. 혜진이도 힘들었을 거다. 3년 동안 혼자 그걸 짊어지고. 하지만 형, 어머니는 돌아오셨다. 형의 목소리가 낮았습니다. 이제라도 편히 쉬실 수 있게 됐어. 그게 위로가 되니. 저는 또다시 눈물을 흘렸습니다. 장례식이 끝나고 집으로 돌아왔습니다. 텅 빈 집, 어머니가 계시던 작은 방, 아내가 쓰던 화장대, 모든 게 낯설게 느껴졌습니다. 준호가 조심스럽게 다가왔습니다. 아빠, 응? 엄마 면회 갈 거야? 저는 잠시 망설였습니다. 가야지, 그래도 내 엄마니까. 나도 갈래. 준호의 눈에는 복잡한 감정이 어려 있었습니다. 분노와 슬픔과 그리움이 뒤섞여. 그래, 같이 가자. 저는 아들의 어깨를 안았습니다. 우리 가족은 완전히 부서졌습니다. 하지만 그래도 살아가야 했습니다. 어떻게든. 구치소 면회실은 냉랭했습니다. 유리창 너머로 아내가 들어왔습니다. 수의를 입은 아내는 너무나 초라해 보였습니다. 머리는 단정히 묶었지만 얼굴은 핏기가 없었습니다. 저와 준호가 의자에 앉아 아내가 천천히 고개를 들었습니다. 눈이 마주쳤습니다. 아내의 눈에 눈물이 고였습니다. 미안해. 아내의 첫마디였습니다. 수화기 너머로 떨리는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여보, 준호야, 정말 미안해. 준호가 수화기를 꽉 쥐었습니다. 엄마 왜 그랬어? 왜 말 안 했어? 아내가 고개를 숙였습니다. 한참을 침묵이 흘렀습니다. 그날 정말 순간이었어. 아내가 떨리는 목소리로 말을 이었습니다. 할머니가 새벽에 집을 나가셨어. 문 여는 소리에 깨어서 뒤따라갔지. 한겨울이었잖아. 너무 추웠어. 저는 그날을 떠올렸습니다. 3년 전 2월의 새벽. 영하의 날씨였습니다. 할머니를 찾았을 때 이미 저 재개발 구역까지 가 계셨어. 빈 건물 앞에서 헤매고 계셨지. 내가 부축해서 차에 태웠어. 아내의 목소리가 점점 작아졌습니다. 집으로 가려는데 할머니가 갑자기 착각하신 거야. 나를 모르는 사람으로 보신 거지. 누구야, 어디 가는 거야 하시면서 차문을 열려고 하셨어. 내가 깜짝 놀라서 붙잡으려다가 아내가 눈을 감았습니다. 할머니가 비틀거리셨어. 그 건물 지하로 내려가는 계단이 바로 옆이었어. 어둠 속에서 그냥 굴러 떨어지셨어. 준호가 숨을 삼켰습니다. 나는 비명을 지르며 내려갔지. 할머니는 이미. 아내의 목소리가 끊어졌습니다. 오열이 터져나왔습니다. 정신이 하나도 없었어. 너무 무섭고 두렵고. 구급차를 부를까 하다가 아니야, 이미 돌아가셨는데. 경찰에 신고할까 하다가 그럼 나는 감옥에 가는 거고 너희들은 아이들은 어떻게 되는 거고. 아내가 고개를 저었습니다. 1시간인지 2시간인지 계단에 주저앉아 울다가 정신을 차려보니 새벽이었어. 그리고 그 옆에 공사 자재들이 있었어. 시멘트, 벽돌, 삽. 나는 말을 잇지 못했습니다. 저는 주먹을 불끈 쥐었습니다. 그래서 벽을 쌓은 거구나. 그 추운 새벽에 혼자서. 해가 뜨기 전에 집으로 왔어. 손은 피투성이었고 온몸이 떨렸지. 샤워를 하고 옷을 갈아입고 그리고 여보한테 전화했어. 할머니가 안 보여요 하고. 저는 그날을 기억했습니다. 지방 출장지에서 받은 아내의 전화. 다급한 목소리. 하지만 그건 거짓이었구나. 왜 그때 말 안 했어.
제 목소리가 갈라졌습니다. 그때라도 말했으면, 사고라고 했으면, 무서웠어. 아내가 고개를 들었습니다. 당신이 날 떠날까봐, 아이들이 엄마를 미워할까봐, 가족이 무너질까봐, 그래서 3년을 거짓말한 거야? 준호가 소리쳤습니다. 우리 매일 할머니 찾았잖아. 전단지 돌리고 CCTV 찾고, 엄마는 그걸 보면서 뭘 생각한 거야? 아내가 흐느꼈습니다. 미안해, 정말 미안해. 매일매일 죽고 싶었어. 할머니 얼굴이 보여서 잠도 못 잤어. 밥을 먹어도 체했고, 거울을 보면 괴물이 보였어. 아내의 눈빛이 텅 비어 있었습니다. 3년 동안 지옥이었어. 하지만 말할 수 없었어. 말하면 모든 게 끝나니까. 너희 아빠도 너희들도 다 잃는 거니까. 저는 고개를 떨구었습니다. 분노와 연민이 뒤섞였습니다. 아내를 미워해야 할까요? 아니면 이해해야 할까요? 엄마. 준호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엄마가 한 짓은 용서 못해. 할머니한테도, 아빠한테도, 우리한테도. 하지만 준호가 눈물을 훔쳤습니다. 그래도 엄마니까. 미워도 엄마니까. 아내가 유리에 손을 댔습니다. 준호도 반대편에서 손을 댔습니다. 유리 하나를 사이에 두고 모자에 손이 겹쳤습니다. 저도 수화기를 들었습니다. 혜진아. 응. 나도 미안해. 아내가 놀란 눈으로 저를 봤습니다. 당신 혼자 어머니를 모시게 했어. 일만 핑계대고 도망쳤지. 당신이 얼마나 힘들었을지 생각하지 못했어. 제 목소리도 떨렸습니다. 만약 내가 더 신경 썼다면, 만약 내가 어머니를 더 챙겼다면 이런 일은 없었을 거야. 아내가 고개를 저었습니다. 아니야, 당신 잘못 아니야. 내가 나약했던 거야. 둘 다 울었습니다. 유리창 너머로 면회 시간이 끝났습니다. 교도관이 아내를 데려가려 했습니다. 아내가 마지막으로 말했습니다. 여보, 준호야, 지원이. 엄마가 큰 죄를 지었어. 벌을 받아야 해. 하지만 엄마는 너희를 사랑해. 그것만은 믿어줘. 아내가 사라졌습니다. 저와 준호는 한동안 그 자리에 앉아 있었습니다. 밖으로 나오자 차가운 바람이 불었습니다. 준호가 물었습니다. 아빠, 엄마 용서할 수 있어? 저는 잠시 망설였습니다. 모르겠다. 하지만 미워만 할 수는 없더라. 엄마도 피해자였을 테니까. 준호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나도 시간이 필요해. 하지만 엄마 버리지는 않을게. 저는 아들의 어깨를 안았습니다. 우리 가족은 깊은 상처를 입었습니다. 하지만 완전히 부서지지는 않았습니다. 아직 희망이 남아 있었습니다. 재판이 시작됐습니다. 법정은 엄숙하고 차가웠습니다. 방청석에 앉아 아내를 바라봤습니다. 수의를 입고 수갑을 찬 아내. 고개를 숙인 채 떨고 있었습니다. 판사가 입장하고 재판이 시작됐습니다. 피고인 윤혜진은 과실치사 및 사체은닉, 증거인멸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검사가 일어섰습니다. 피고인은 3년 전 시모를 사망케 한 후 시신을 은닉하고 유족들을 기만했습니다. 이는 명백한 중범죄입니다. 검사의 목소리는 단호했습니다. 피고인은 3년 동안 충분한 시간이 있었습니다. 자수할 기회가 여러 번 있었음에도 끝까지 진실을 숨겼습니다. 이는 우발적 범죄가 아닌 계획적인 은폐 행위입니다. 제 가슴이 답답했습니다. 틀린 말은 아니었으니까요. 변호사가 일어섰습니다. 피고인은 오랜 기간 혼자 치매 환자를 돌보며 극심한 스트레스에 시달렸습니다. 사고 당시 공황 상태였고 이성적 판단이 불가능했습니다. 피고인 역시 피해자입니다. 검사가 반박했습니다. 공황 상태는 사고 직후에만 해당합니다.
3년 동안의 은폐는 정상적 판단하에 이루어진 범죄입니다. 피고인은 매일 유족들을 속였습니다. 말들이 오갔습니다. 저는 그저 앉아서 듣고만 있었습니다. 증인 신문이 시작됐습니다. 현장 팀장이 증언했습니다. 벽 안에서 유골이 발견됐을 때 박태진 소장님은 충격을 받으신 것 같았습니다. 전혀 모르고 계신 것 같았어요. 다음으로 정신과 의사가 나왔습니다. 피고인은 극심한 우울증과 외상 후 스트레스 장애를 앓고 있었습니다. 3년 동안 약물 치료를 받은 기록이 있습니다. 저는 그것도 몰랐습니다. 아내가 혼자 정신과를 다녔다는 것을 얼마나 힘들었을까요? 혼자서 그 비밀을 안고 휴정 시간이 되었습니다. 복도에서 변호사와 이야기를 나눴습니다. 박 소장님, 탄원서를 제출하시면 좋겠습니다. 가족의 탄원이 양형에 영향을 줄 수 있습니다. 탄원서, 아내를 용서한다는 글, 형량을 낮춰달라는 글, 제가 쓸 수 있을까요? 저는 떨리는 목소리로 물었습니다. 물론입니다. 유족이신 박 소장님의 의견이 가장 중요합니다. 그날 밤 책상 앞에 앉았습니다. 흰 종이와 펜, 한참을 멍하니 바라보다가 펜을 들었습니다. 탄원서, 첫 줄을 쓰고 멈췄습니다. 무슨 말을 써야 할까요? 아내를 용서한다고요. 정말 용서할 수 있나요? 어머니는 3년 동안 차가운 곳에 계셨는데, 하지만 아내도 3년 동안 지옥을 살았습니다. 매일 죄책감에 시달리며, 어머니, 저는 어떻게 해야 할까요? 눈을 감고 어머니를 떠올렸습니다. 따뜻하게 웃으시던 어머니. 태진아, 사람은 실수하는 법이야. 중요한 건 용서하는 마음이지. 어머니가 자주 하시던 말씀이었습니다. 저는 펜을 다시 들었습니다. 그리고 천천히 글을 써내려갔습니다. 저는 피해자의 아들 박태진입니다. 어머니를 잃은 슬픔은 말로 표현할 수 없습니다. 하지만 제 아내 윤혜진도 피해자입니다. 오랜 기간 혼자 간병하며 무너져갔고 사고 이후 3년간 죄책감으로 고통받았습니다. 아내는 나쁜 사람이 아닙니다. 다만 나약했을 뿐입니다. 저도 책임이 있습니다. 아내에게만 어머니를 맡기고 외면했던 제 잘못입니다. 재판장님께 부탁드립니다. 아내에게 다시 시작할 기회를 주십시오. 남은 가족을 위해서라도 아내가 필요합니다. 다 쓰고 나니 눈물이 흘렀습니다. 종이 위에 떨어진 눈물이 번졌습니다. 다음 날 탄원서를 제출했습니다. 준호와 지원도 각각 편지를 썼습니다. 엄마를 용서하고 싶습니다. 시간이 걸리겠지만 가족으로 다시 함께하고 싶습니다. 아이들의 글을 읽으며 가슴이 뭉클했습니다. 최후 진술 시간이 왔습니다. 아내가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어머님께 죄송합니다. 제가 더 강했어야 했습니다. 남편과 아이들에게도 죄송합니다. 3년 동안 거짓말을 했습니다. 변명하지 않겠습니다. 제가 한 일은 용서받을 수 없습니다. 아내가 눈물을 흘렸습니다. 하지만 한 가지만은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매일 어머님께 사죄했습니다. 매일 제 자신을 벌했습니다. 3년 동안 단 하루도 편히 잔 적 없습니다. 이제 벌을 받겠습니다. 제가 마땅히 받아야 할 벌을. 법정이 조용했습니다. 판사가 입을 열었습니다. 피고인의 범죄는 중대합니다. 하지만 정상 참작의 여지도 있습니다. 유족들의 탄원도 고려했습니다. 선고는 일주일 후 있겠습니다. 재판이 끝났습니다. 아내가 끌려가기 전 저와 눈이 마주쳤습니다. 저는 작게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괜찮아. 우리가 기다릴게. 아내도 눈물을 흘리며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법정을 나서는데 큰형이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잘했다, 태진아. 어머니도 원하셨을 거야. 형,
가족은 포기하는 게 아니야. 아무리 힘들어도. 형의 말에 저는 또 눈물을 흘렸습니다. 일주일이 지났습니다. 선고일이 왔습니다. 판사가 판결문을 읽었습니다. 피고인 윤혜진에게 징역 5년을 선고합니다. 다만 집행유예 3년을 부과합니다. 그리고 사회봉사 300시간을 명합니다. 순간 숨이 멎는 것 같았습니다. 집행유예. 아내가 집으로 올 수 있다는 뜻이었습니다. 아내가 무너져 내렸습니다. 오열하며 고개를 숙였습니다. 저와 아이들도 눈물을 흘렸습니다. 석방되는 날 구치소 앞에서 기다렸습니다. 준호와 지원도 함께였습니다. 철문이 열리고 아내가 나왔습니다. 평상복을 입은 아내는 여위어 있었습니다. 뺨이 푹 꺼지고 눈가에 주름이 깊어졌습니다. 여보. 아내가 저를 보며 울었습니다. 저는 아내를 안았습니다. 다 끝났어. 이제 집에 가자. 지원이가 망설이다가 다가왔습니다. 엄마. 지원아. 아내가 딸을 꼭 안았습니다. 준호는 조금 떨어져 서 있었습니다. 아내가 아들을 바라봤습니다. 준호야. 준호는 고개를 돌렸습니다. 아직 마음의 정리가 안 된 듯 했습니다. 괜찮아. 천천히 하자. 제가 준호의 어깨를 두드렸습니다. 집으로 가는 차 안은 조용했습니다. 아내는 창밖만 바라봤고 아이들은 핸드폰만 들여다봤습니다. 저는 핸들을 잡고 앞만 봤습니다. 이제 시작이구나. 진짜 어려운 건 이제부터야. 집에 도착했습니다. 3개월 만에 돌아온 아내. 현관문을 열자 익숙한 냄새가 났습니다. 아내가 잠시 멈춰 섰습니다. 들어와. 제가 먼저 들어갔습니다. 아내가 천천히 따라왔습니다. 거실을 둘러보는 아내의 눈에 눈물이 맺혔습니다. 정리 안 돼 있어서 미안해. 남자 셋이서 살다 보니. 아니야, 괜찮아. 아내가 소파에 앉았습니다. 한참을 멍하니 앉아 있다가 부엌으로 향했습니다. 뭐해? 밥 해야지. 그냥 쉬어. 내가 시켜 먹을게. 아니야. 내가 할게. 아내가 냉장고를 열었습니다. 텅 빈 냉장고. 김치와 계란, 햄 몇 개가 전부였습니다. 장 봐와야겠다. 아내의 목소리가 작았습니다. 저녁을 먹었습니다. 아내가 만든 된장찌개와 계란말이. 맛은 예전 같지 않았습니다. 손이 떨려서인지 간도 안 맞았습니다. 하지만 아무도 내색하지 않았습니다. 잘 먹었어. 준호가 먼저 일어났습니다. 어디가? 친구 만나고 올게. 현관문이 닫혔습니다. 아내의 얼굴이 어두워졌습니다. 괜찮아. 시간이 필요한 거야. 제가 위로했습니다. 내가 너무 큰 죄를 지었어. 아이들이 날 어떻게 봐. 천천히 회복하자. 우리 가족이잖아. 지원이가 설거지를 하려다가 그릇을 떨어뜨렸습니다. 쨍그랑. 깨진 그릇 조각이 바닥에 흩어졌습니다. 아, 미안해요. 지원이가 당황했습니다. 괜찮아, 괜찮아. 아내가 급히 다가가 조각을 주었습니다. 그러다 손가락을 베었습니다. 아, 피가 흘렀습니다. 가만히 있어봐. 제가 구급함을 가져와 상처를 감았습니다. 이렇게 손 떠는 거 봐. 미안해, 내가 떨려서. 아내가 눈물을 흘렸습니다. 그날 밤 침대에 나란히 누웠습니다. 3개월 만에 함께 누운 침대. 하지만 둘 다 잠들지 못했습니다. 여보. 아내가 조용히 불렀습니다. 응. 고마워. 뭐가? 날 받아줘서. 당연한 거야. 우리 부부잖아. 아내가 제 손을 잡았습니다. 차갑고 떨리는 손. 할머니, 산소 가봐야 할 것 같아. 그래, 같이 가자. 다음 날 어머니 산소에 갔습니다. 가족 모두 함께 작은 봉분 앞에 섰습니다.
아내가 무릎을 꿇었습니다. 어머님, 혜진이가 왔습니다.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죄송합니다. 정말 죄송합니다. 제가 어머님을 이렇게 오열이 터져 나왔습니다. 온몸을 떨며 땅에 엎드렸습니다. 용서해 주세요. 제발 용서해 주세요. 저는 아내를 일으켜 세우지 못했습니다. 그저 옆에서 지켜볼 뿐이었습니다. 한참을 울던 아내가 천천히 일어났습니다. 얼굴이 흙투성이었습니다. 앞으로 매주 올게요. 어머님 좋아하시던 음식 해서 올게요. 평생 속죄하며 살게요. 그날 이후 아내는 정말 매주 산소를 찾았습니다. 비가 오나 눈이 오나 음식을 해서 올리고 묘비를 닦고 잡초를 뽑았습니다. 저도 가끔 따라갔습니다. 아내가 묘비를 쓰다듬으며 혼잣말하는 걸 봤습니다. 어머님, 오늘 준호가 밥 2그릇 먹었어요. 지원이는 시험 잘 봤대요. 여보는 요즘 일이 많아서 힘들어 보여요. 마치 살아계신 것처럼 말씀드렸습니다. 그리고 항상 마지막에는 죄송합니다라고 덧붙였습니다. 사회봉사도 시작됐습니다. 요양원에서 노인들을 돌보는 일, 아내는 성실히 봉사를 했습니다. 어느 날 봉사활동을 마치고 돌아온 아내가 조용히 말했습니다. 오늘 치매 할머니 한 분을 봤어. 응, 꼭 어머님 같았어. 자꾸 집에 가고 싶다고 하시더라. 아내의 눈에 눈물이 고였습니다. 그 모습 보니까 어머님 생각이 나서 잘하고 있어. 제가 아내의 손을 잡았습니다. 내가 지금 하는 일이 속죄야. 평생 이렇게 살면 돼. 준호의 태도도 조금씩 변했습니다. 처음엔 말도 안 하더니 한 달쯤 지나자 밥상에 같이 앉았습니다. 2달쯤 지나자 엄마 이거 좀이라고 말을 걸기 시작했습니다. 아내는 그럴 때마다 눈물을 글썽였습니다. 어느 날 저녁 준호가 말했습니다. 엄마, 나 다음 주에 면접이야. 정말? 어디? 아내가 반색했습니다. 건축회사. 작은 데긴 한데. 잘 됐다. 엄마가 응원할게. 고마워, 엄마. 그 한마디에 아내가 울음을 터뜨렸습니다. 괜찮아요, 엄마. 울지 마세요. 준호가 당황하며 말했습니다. 미안해, 고마워서. 나도 미안해, 엄마. 준호가 어머니를 안았습니다. 그동안 너무 차갑게 대해서 아니야, 당연한 거야. 모자가 한참을 안고 울었습니다. 저와 지원이도 함께 안았습니다. 오랜만에 느껴보는 가족의 온기. 우리는 천천히, 아주 천천히 회복되고 있었습니다. 1년이 흘렀습니다. 계절이 4번 바뀌는 동안 우리 가족도 조금씩 변했습니다. 아내는 여전히 매주 산소를 찾았고 요양원 봉사도 계속했습니다. 봉사 시간은 이미 300시간을 넘었지만 아내는 그만두지 않았습니다. 이제 의무는 끝났는데? 제가 물었습니다. 계속할 거야. 왜? 여기가 내 자리 같아서. 아내의 얼굴에는 평화가 깃들어 있었습니다. 예전에 그 불안한 눈빛은 사라졌습니다. 어느 날 요양원에서 전화가 왔습니다. 윤혜진 씨 남편분이시죠? 네, 그런데요. 부인께서 한 어르신과 특별한 인연을 맺으셨어요. 치매를 앓고 계신 김순덕 할머니인데요. 부인을 딸처럼 따르십니다. 저는 아내와 함께 요양원을 찾았습니다. 김순덕 할머니는 80을 넘기신 분이었습니다. 혜진아, 왔니? 할머니가 아내를 보고 환하게 웃었습니다. 네, 할머니. 오늘은 남편도 데려왔어요. 어머, 사위로구나. 잘생겼네. 할머니가 제 손을 잡았습니다. 우리 혜진이 잘 부탁해요. 네, 할머니. 할머니 방에는 아내가 그린 그림들이 있었습니다. 꽃그림, 풍경화. 혜진이가 그려준 거야. 예쁘지? 할머니가 자랑스럽게 말했습니다.
돌아오는 길에 아내가 말했습니다. 할머니 보면 어머님이 보여. 만약 어머님이 다른 곳에서 누군가의 보살핌을 받으셨다면 이렇게 행복하셨을까? 아내의 눈에 눈물이 고였습니다. 그런 생각하면 미칠 것 같아. 어머님은 차갑고 어두운 곳에. 혜진아. 저는 차를 세웠습니다. 어머니는 이미 편히 쉬고 계셔. 그리고 너를 용서하셨을 거야. 내가 지금 하는 일들을 보면서 아내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의 어머니 기일이 돌아왔습니다. 사고가 난 지 꼭 4년. 온 가족이 산소에 모였습니다. 큰형 내외도 왔고 조카들도 함께였습니다. 제사를 지내고 절을 올렸습니다. 아내가 가장 오래 절을 했습니다. 일어나. 형님이 아내를 일으켜 세웠습니다. 형님, 이제 됐어. 충분히 속죄했어. 형님이 아내의 어깨를 두드렸습니다. 어머니도 이제는 편히 쉬고 싶으실 거야. 매주 와서 우는 내 모습보다 행복한 내 모습을 보고 싶으실 거야. 아내가 울먹였습니다. 형님 감사합니다. 가족이야. 당연한 거지. 제사가 끝나고 다 같이 식사를 했습니다. 오랜만에 웃음소리가 들렸습니다. 조카들이 장난치고 준호가 동생들과 이야기하고 지원이가 밥을 퍼주었습니다. 평범한 가족의 모습, 오래전 잃어버렸던 그 모습이었습니다. 저녁에 집으로 돌아와 거실에 둘러앉았습니다. 아빠, 엄마. 준호가 입을 열었습니다. 다음 달에 입사해. 정말? 아내가 반색했습니다. 응. 건축회사 최종 합격했어. 잘했다, 아들. 제가 준호의 어깨를 두드렸습니다. 그리고 준호가 머뭇거렸습니다. 사귀는 사람 있어. 어머. 지원이가 놀랐습니다. 언제부터? 석 달쯤 됐어. 소개시켜 줄게. 아내가 눈물을 글썽였습니다. 우리 아들이 다 컸네. 엄마, 왜 또 울어? 기뻐서, 너무 기뻐서. 준호가 어머니를 안았습니다. 엄마, 나 이제 괜찮아. 처음엔 정말 힘들었어. 엄마가 미웠고 할머니가 불쌍했어. 근데 시간이 지나니까 엄마도 피해자였다는 게 이해됐어. 준호가 말을 이었습니다. 그리고 엄마가 변하는 걸 봤어. 매주 산소 가고 봉사하고 밤마다 울면서 기도하는 것도 알아. 나도 이제 용서할게. 진짜로. 아내가 아들을 꼭 안았습니다. 고마워, 정말 고마워. 지원이도 다가와 안았습니다. 엄마, 나는 진작 용서했어. 엄마가 나쁜 사람이 아니라는 거. 나는 알아. 저도 가족을 안았습니다. 내 식구가 한 덩어리로 안겨 한참을 울었습니다. 슬픈 눈물이 아니었습니다. 치유의 눈물이었습니다. 며칠 후 아내가 제안했습니다. 여보, 우리 가족 사진 찍을까? 갑자기, 응, 새로 시작하는 거야. 좋은 생각이야. 사진관을 예약했습니다. 오랜만에 온 가족이 정장을 입었습니다. 자, 웃으세요. 사진사가 말했습니다. 셔터가 눌렸습니다. 사진 속 우리는 웃고 있었습니다. 진심으로 그 사진을 거실에 걸었습니다. 예쁘다. 아내가 사진을 바라보며 미소 지었습니다. 정말 새로 시작하는 것 같아. 그래, 새로 시작하는 거야. 저는 아내의 손을 잡았습니다. 힘든 일도 있겠지만 이제 함께 이겨내자. 응, 같이. 그날 밤 꿈을 꿨습니다. 오랜만에 어머니가 나타나셨습니다. 하지만 이번엔 차가운 지하가 아니었습니다. 따뜻한 햇살 아래 꽃밭이었습니다. 어머니는 환하게 웃고 계셨습니다. 엄마, 제가 달려갔습니다. 태진아, 어머니가 제 손을 잡았습니다. 행복하게 살아라. 혜진이도 용서해줘. 그 아이도 많이 힘들었어. 네, 어머니. 준호,
지원이도 잘 키워라. 네, 걱정 마세요. 어머니가 뒤를 돌아 걷기 시작했습니다. 어머니, 어디 가세요? 엄마는 이제 가야 해. 편히 쉬어야지. 너희들은 잘 살아라. 어머니의 모습이 점점 흐려졌습니다. 어머니, 사랑한다, 아들아. 그리고 사라졌습니다. 저는 눈물을 흘리며 깨어났습니다. 하지만 슬픈 눈물이 아니었습니다. 어머니가 보내주신 거구나. 이제 정말 놓아드려야 할 때구나. 옆에서 아내가 자고 있었습니다. 평화로운 얼굴로 예전처럼 악몽에 시달리지 않는 얼굴. 저는 아내의 손을 꼭 잡았습니다. 우리 이제 행복하자. 어머니도 그걸 바라실 거야. 창밖으로 아침 햇살이 비쳤습니다. 새로운 하루가 시작되고 있었습니다. 3년이 더 흘렀습니다. 어머니가 돌아가신 지 7년째 되는 해였습니다. 많은 것이 변했습니다. 준호는 결혼을 했습니다. 착하고 밝은 며느리 수진이가 우리 가족이 됐습니다. 어머님, 아버님 잘 부탁드려요. 수진이가 인사했을 때 아내는 눈물을 글썽였습니다. 우리 며느리 고마워. 우리 준호 잘 부탁해. 결혼식 날 준호가 아내에게 말했습니다. 엄마, 오늘 행복해? 당연하지. 너무 행복해. 나도. 엄마가 옆에 있어서 고마워, 아들. 준호가 어머니를 안았습니다. 그 모습을 보며 저는 알았습니다. 우리 가족이 정말 회복됐다는 것을. 지원이는 대학에 입학했습니다. 사회복지학과를 선택했습니다. 왜 사회복지학과를 선택했어? 제가 물었습니다. 엄마 보면서 생각했어. 누군가를 돕는 일이 얼마나 의미 있는지. 엄마처럼 나도 도움이 필요한 사람들을 돕고 싶어. 아내가 딸을 꼭 안았습니다. 우리 딸 정말 자랑스러워. 엄마 덕분이야. 지원이가 웃었습니다. 아내는 여전히 요양원에서 봉사했습니다. 이제는 정식 직원이 되어 있었습니다. 당신이 일을 해? 제가 놀라 물었습니다. 응. 원장님이 제안하셨어. 내가 얼마나 헌신적인지 아신대. 월급은 적지만 나는 행복해. 아내의 얼굴은 밝았습니다. 예전의 어두운 그림자는 완전히 사라졌습니다. 김순덕 할머니는 여전히 요양원에 계셨습니다. 치매가 많이 진행됐지만 아내만은 알아보셨습니다. 혜진아, 우리 딸. 네, 할머니. 제가 왔어요. 보고 싶었어. 어디 갔었니? 어제 봤잖아요, 할머니. 아내가 웃으며 말했습니다. 그랬나 시간이 자꾸 헷갈려. 할머니가 아내의 손을 잡았습니다. 혜진아, 너는 참 착한 아이야. 고마워요, 할머니. 할머니 딸은 어디 갔을까? 분명 할머니를 보고 싶어 할 거예요. 그럴까? 할머니가 슬픈 표정을 지었습니다. 딸이 1년째 안 와. 아내가 할머니를 안았습니다. 제가 있잖아요. 내가 할머니 딸이에요. 그래, 내가 내 딸이지. 할머니가 아내의 등을 토닥였습니다. 요양원을 나오며 아내가 말했습니다. 할머니 친딸분은 해외에 계셔. 연락도 안 되신대. 할머니가 너무 외로워하셔. 당신이 있잖아. 응, 내가 할머니 곁을 지킬게. 어느 날 할머니가 위독하다는 연락이 왔습니다. 아내와 함께 급히 병원으로 갔습니다. 할머니는 산소호흡기를 끼고 계셨습니다. 할머니. 아내가 할머니의 손을 잡았습니다. 할머니가 천천히 눈을 떴습니다. 혜진아. 네, 할머니. 고마웠어. 나를 돌봐줘서. 할머니, 힘내세요. 나는 행복했어. 너 같은 딸을 만나서. 할머니의 눈에서 눈물이 흘렀습니다. 혜진아, 너도 행복해야 해. 과거에 매여 살지 말고 행복하게 살아. 네, 할머니. 아내가 울먹였습니다. 고맙다, 내 딸. 할머니가 마지막으로 웃었습니다.
그리고 조용히 눈을 감았습니다. 모니터에서 긴 소리가 울렸습니다. 할머니, 아내가 할머니를 안았습니다. 장례식에는 친딸이 왔습니다. 급히 귀국한 모습이었습니다. 어머니, 딸이 관 앞에서 무릎을 꿇었습니다. 아내가 다가갔습니다. 조문객이세요? 아닙니다. 저는 고인의 딸입니다. 아, 아내가 놀랐습니다. 어머니를 돌봐주셨다고 들었습니다. 딸이 아내에게 절을 했습니다. 감사합니다. 정말 감사합니다. 제가 효도를 못했습니다. 딸이 울음을 터뜨렸습니다. 일 때문에 바빠서 어머니를 요양원에만 모셔두고 제대로 찾아뵙지도 못했습니다. 아내가 딸의 손을 잡았습니다. 어머님은 행복하셨어요. 외롭지 않으셨어요. 정말 정말인가요? 네. 제가 곁에 있었으니까요. 딸이 아내를 꼭 안았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장례식이 끝나고 집으로 돌아왔습니다. 아내가 조용히 울고 있었습니다. 괜찮아? 응, 괜찮아. 할머니 보니까 어머니 생각나지? 아내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어머님도 요양원에서 누군가의 보살핌을 받으셨다면 할머니처럼 행복하셨을까? 혜진아, 저는 아내를 안았습니다. 어머니는 이미 용서하셨어. 그리고 당신도 이제 용서해야 해. 누구를? 자기 자신을. 아내가 저를 바라봤습니다. 7년 동안 충분히 속죄했어. 이제는 행복할 자격이 있어. 나 행복해도 될까? 당연하지. 어머니도 그걸 바라셔. 아내가 제 품에 안겼습니다. 여보, 고마워. 평생 내 곁에 있어줘서. 나도 고마워. 함께 이겨내줘서. 그날 밤 우리는 오래된 앨범을 꺼냈습니다. 어머니가 살아계실 때 사진들. 환하게 웃고 계신 어머니. 손자들을 안고 계신 어머니. 생신 케이크 앞에서 행복해 하시는 어머니. 어머님, 정말 좋으신 분이셨어. 아내가 사진을 쓰다듬었습니다. 제가 더 잘했어야 했는데. 당신도 최선을 다했어. 어머니도 아셨을 거야. 준호와 지원이도 함께 앨범을 봤습니다. 할머니 진짜 예쁘게 웃으시네. 지원이가 말했습니다. 응. 할머니는 항상 웃으셨어. 준호가 추억했습니다. 우리한테 사탕도 많이 사주셨지. 맞아. 맨날 주머니에 사탕 가득 넣고 다니셨어. 아이들이 웃었습니다. 그 웃음소리를 들으며 저는 생각했습니다. 어머니, 우리 이제 괜찮습니다. 많이 아팠지만 이겨냈습니다. 어머니도 이제 편히 쉬세요. 창밖으로 달이 밝았습니다. 부드러운 달빛이 거실을 비쳤습니다. 마치 어머니가 우리를 지켜보시는 것 같았습니다. 따뜻하고 포근하게 10년이 흘렀습니다. 어머니가 돌아가신 지 13년째 되는 해였습니다. 봄이었습니다. 벚꽃이 흩날리는 4월의 어느 날, 저는 손자를 안고 산소에 올랐습니다. 준호와 수진이의 아들, 3살 된 민준이었습니다. 할아버지, 여기가 어디예요? 증조할머니 계신 곳이야. 증조할머니? 응. 할아버지 엄마야. 민준이가 고개를 갸웃했습니다. 아내가 꽃을 놓으며 말했습니다. 어머님, 혜진이가 또 왔어요. 증손자 민준이도 데려왔어요. 인사해, 민준아. 안녕하세요. 민준이가 큰 소리로 인사했습니다. 아내가 웃으며 아이를 안았습니다. 어머님, 우리 이렇게 잘 살고 있어요. 준호는 이제 과장이 됐고요. 지원이는 사회복지사 시험 합격했어요. 여보는 현장 소장에서 본부장 됐고요. 아내의 목소리는 밝았습니다. 예전처럼 죄책감에 떨지 않았습니다. 저는 요양원에서 10년째 일하고 있어요. 많은 어르신들을 만났어요. 그분들을 돌보면서 어머님께 못해드린 걸 조금씩 갚는 것 같아요.
바람이 불어와 벚꽃잎이 흩날렸습니다. 마치 어머니가 대답하시는 것 같았습니다. 잘했다, 혜진아. 산소를 내려오는 길에 아내가 말했습니다. 여보, 나 이제 평화로워. 응, 얼굴 보니까 알아. 13년이 걸렸네. 그래도 이겨냈잖아. 당신 덕분이야. 아내가 제 손을 꼭 잡았습니다. 당신이 포기하지 않아줘서 우리 가족이니까. 집으로 돌아오니 온 가족이 모여 있었습니다. 준호 내외와 민준이, 지원이와 지원이의 남자친구 재훈이, 큰형님 내외와 조카들, 어머니 오셨어요? 수진이가 반갑게 맞았습니다. 응, 다들 모였네. 아내가 환하게 웃었습니다. 저녁을 함께 먹었습니다. 아내가 정성껏 차린 밥상, 된장찌개, 불고기, 나물, 생선구이. 어머니, 정말 맛있어요. 재훈이가 감탄했습니다. 많이 먹어, 우리 사위. 아직 사위 아닌데요. 지원이가 얼굴을 붉혔습니다. 곧 될 거 아니야. 준호가 놀렸습니다. 웃음소리가 집안을 가득 채웠습니다. 식사 후 준호가 말했습니다. 아버지, 어머니. 응? 저희 둘째 가질 것 같아요. 정말? 아내가 깜짝 놀랐습니다. 네. 수진이가 임신 확인했어요. 어머. 아내가 며느리를 안았습니다. 축하해, 수진아. 감사합니다, 어머니. 우리 민준이 동생 생기는구나. 제가 손자를 안아 올렸습니다. 할아버지, 동생이 뭐예요? 내 동생이야. 같이 놀 친구. 와, 민준이가 좋아했습니다. 지원이도 발표했습니다. 저도 내년에 결혼할 것 같아요. 재훈 오빠랑. 우리 딸도. 아내가 딸을 안았습니다. 엄마, 축하해 줄 거죠? 당연하지. 너무 기뻐. 행복한 소식들이 이어졌습니다. 오랜만에 느껴보는 완전한 행복. 그날 밤 아내와 단둘이 산책을 나갔습니다. 별이 쏟아지는 밤하늘. 13년 전에는 상상도 못했어. 아내가 말했습니다. 이렇게 행복한 날이 올 거라는 걸. 나도. 그때는 세상이 끝난 줄 알았어. 맞아. 나도 그랬어. 아내가 하늘을 올려다봤습니다. 어머님, 보고 계시죠? 우리 이렇게 잘 살고 있어요. 당신 걱정 안 하셔도 돼요. 저도 하늘을 봤습니다. 유난히 밝게 빛나는 별 하나가 보였습니다. 어머니시겠지. 우리를 지켜보시는 거겠지. 여보. 응? 고마워. 나 포기하지 않아줘서. 나도 고마워. 버텨줘서. 앞으로도 잘하자. 응, 행복하게 살자. 우리는 손을 꼭 잡고 걸었습니다. 오랜 터널을 지나 마침내 빛을 찾은 사람들처럼. 며칠 후 어머니 산소에 혼자 갔습니다. 묘비를 닦으며 혼잣말을 했습니다. 어머니, 저 이제 괜찮습니다. 혜진이도 괜찮고요. 아이들도 다 잘 크고 있어요. 손자도 생기고 곧 둘째도 태어나요. 어머니가 보셨으면 얼마나 좋았을까요? 바람이 불었습니다. 따뜻한 봄바람. 그동안 힘들었죠? 저도 힘들었어요. 혜진이는 더 힘들었을 거고요. 하지만 이제 다 끝났어요. 우리 모두 용서하고 용서받았어요. 눈물이 흘렀습니다. 슬픈 눈물이 아니었습니다. 감사의 눈물이었습니다. 어머니 사랑합니다. 하늘에서 편히 쉬세요. 저희는 이제 행복하게 살게요. 그게 어머니가 바라시는 거잖아요. 묘비에 이마를 대고 한참을 있었습니다. 그리고 일어섰습니다. 뒤돌아보지 않고 산을 내려왔습니다. 이제 정말 놓아드릴 때였습니다. 과거에 묶여 살 게 아니라 현재를 살아갈 때였습니다. 집으로 돌아오는 길, 핸드폰이 울렸습니다. 아내였습니다. 여보, 어디야? 어머니 산소 다녀오는 길. 그래,
저녁 뭐 먹을래? 당신이 해주는 거 다 좋아. 그럼 어머님 좋아하시던 된장찌개 끓일게. 좋아. 전화를 끊고 웃었습니다. 우리는 이제 어머니를 추억할 수 있었습니다. 아픔이 아닌 사랑으로, 죄책감이 아닌 감사로, 그렇게 우리 가족의 이야기는 새로운 장을 열어갔습니다. 아픔을 딛고, 용서를 배우고, 사랑을 지켜내며, 마이너스 마이너스 마이너스, 해시태그 마무리. 여기까지가 저희 가족의 이야기였습니다. 13년이라는 긴 시간 동안 우리는 절망의 터널을 지나왔습니다. 하지만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서로를 원망하고 미워할 수도 있었지만 결국 용서를 선택했습니다. 쉬운 길은 아니었습니다. 수없이 넘어지고 다시 일어서기를 반복했습니다. 하지만 가족이었기에 가능했습니다. 사랑했기에 버틸 수 있었습니다. 어머니는 이제 하늘에서 편히 쉬고 계십니다. 저희는 땅에서 행복하게 살고 있습니다. 그것이 어머니가 바라시던 일입니다. 이 이야기를 듣고 계신 여러분, 혹시 용서하지 못한 누군가가 있으신가요? 혹시 과거에 묶여 힘들어하고 계신가요? 용기 내세요. 용서는 상대를 위한 게 아닙니다. 나 자신을 위한 것입니다. 과거를 놓아주고 현재를 사는 것, 그것이 진정한 치유입니다. 긴 이야기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좋아요 버튼으로 마음을 표현해 주세요. 그리고 구독과 알림 설정까지 해주시면 앞으로도 더 감동적이고 재미있는 이야기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